반지악령 나주구리 타고 다니는 타락한 짐승, 흔히 펠비스트라고 불리는 이 끔찍한 생명체는 나주굴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들에게 공포를 선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날개 달린 짐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 옛날 아르다가 처음 만들어졌던 고대의 시대에 하늘을 날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짐승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얼마 남지 않은 짐승들은 달 아래에 잊혀진 차가운 산맥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짐승들은 조용히 명맥만을 이어왔지만 불행하게도 사우론의 눈에 뜨이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우론은 이 짐승들을 잡아 가두고 끔찍한 고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악으로 물들였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짐승들은 날아다니는 다른 모든 것들의 힘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동시대의 그 어떤 새보다도 컸고 그 몸은 얼마나 검었는지 밤하늘 위에서도 그림자처럼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이 짐승은 새 같은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지녔지만 그 몸에는 털이나 깃털이 없었고 목은 뱀처럼 길었습니다. 뿔 모양의 손가락들 사이에는 거대한 날개가 가죽 갈퀴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톨킨이 남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펠비스트에 대한 기원과 묘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펠비스트라는 이름도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 짐승을 표현한 단어일 뿐이고 날개 달린 짐승, 나주굴의 탈 것으로도 불렸습니다. 당시 한 독자는 톨킨에게 이 짐승이 익룡 같은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톨킨의 답은 익룡을 생각하면서 쓴 것은 아니었지만 익룡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터 잭슨의 영화판에서는 뱀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 원작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기다란 꼬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보다는 용이나 와이번을 떠오르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용을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서 디자인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90년대 가운데 땅 롤플레이 게임이나 카드 게임에 그려진 사파의 디자인처럼 만들어졌다면 훨씬 유니크하고 강렬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영화의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은 촬영 도중, 심지어 DVD에 실린 인터뷰나 코멘터리에서도 이 짐승을 나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주굴은 반지악령을 부르는 단어지만 이 날개 달린 짐승들이 언제나 반지악령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사우론은 이 끔찍한 날개 달린 짐승들을 자신의 부하 나주굴에게 탈 것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밤하늘의 달을 검은 구름처럼 가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크면서도 가운데 땅의 그 어떤 바람보다도 빠르게 날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샤이어를 찾기 위해 떠날 때 나주굴은 이 짐승들을 타고 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프로도가 독수리를 타고 모르도르로 가지 않은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눈에 너무 띄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절대반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반지가 영영 사라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반지가 백색회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고 그래서 대놓고 절대반지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반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백색회의 역시 반지를 찾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주굴은 어둠의 기사로 위장한 채 말을 타고 샤이어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오랜 추적 끝에 나주굴은 절대반지를 지닌 프로도를 찾아내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불로 인한 여울목에서 나주굴은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나주굴은 타고 다니던 말과 자신의 형체를 모두 잃은 채 빈손으로 모르도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도르로 돌아온 나주굴은
날개 달린 타락한 짐승들을 새로운 탈 것으로 받았습니다. 사우론은 자신의 전력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나주굴이 안두인 대하를 건너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날개에 달린 짐승들은 점차 공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19년 2월 23일 안두인 대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반지 원정대는 사른 게비르 부근에서 한밤중에 오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정대는 위기를 탈출했지만 곧 밤하늘에 끔찍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레골라스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짐승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레골라스가 죽인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프로도가 날카로운 냉기만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모르도르의 오크들은 사우론이 보낸 우루카이 부대와 합류하여 보로미르를 죽이고 호빗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모르도르의 오크들은 호빗들을 모르도르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루카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이센가드로 향했습니다. 이 불온한 배신의 움직임은 사우론에게 보고되었고 사우론은 팔란티르를 통해 사루만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사루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우론은 사루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날개 달린 나주굴을 아이센가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주굴이 아이센가드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센가드가 이미 엔트들에 의해 함락되고 사루만은 팔란티르를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심지어 그 팔란티르를 피핀이 들여다본 직후였고 타락한 짐승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자 간달프는 곧바로 피핀을 데리고 미나스 티리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론은 피핀을 잡기 위해 즉시 다른 나주굴을 보냈지만 이미 간달프와 피핀은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한편 이 날개 달린 나주굴은 톨킨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나주굴의 동선을 어떻게 말이 되게 설정하느냐였습니다. 톨킨이 스토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 번째가 재미였고 두 번째는 지리와 시간이었습니다. 가운데 땅의 역사나 설정은 그 다음이었죠. 그런데 걸어다니다거나 말을 타고 이동하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캐릭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센가드에서의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프로도와 샘은 골룸의 안내를 받아 죽음 늪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들은 나주굴이 날개 달린 어둠의 짐승을 타고 하늘 위를 선회하다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톨킨은 이 나주굴의 동선을 스토리 내에서 설명이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굴이 바로 아이센가드로 향해 날아간 그 첫 번째 나주굴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도르에서 아이센가드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날개 달린 짐승의 비행 속도를 생각할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톨킨은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끝내 이 나주굴이 죽음늪 위를 날아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상적인 정찰 임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톨킨은 이 나주굴의 비행에 더 중요한 스토리를 부여하고 싶어 했었고 아쉽게도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피핀이 팔란티르를 들여다본 사고는 사우론이 절대 반지가 아라고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우론은 곤도르 공격을 서둘렀고 그래서 날개 달린 나주굴은 이제 공공연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5명의 날개 달린 나주굴이 미나스티리스 주위를 맴돌면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침 성으로 돌아오던 파라미르와 부하들을 급습하였지만 다행히 간달프가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음날 밤 모르도르의 대군이 오스길리아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선두에는 나주굴의 대장 마술사왕이 있었고 곤도르의 병사들은 용기를 잃고 절망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스길리아스는 점령당했고 퇴각하는 병사들을 향해 하늘에서 날개 달린 어둠이 덮쳤습니다. 이윽고 미나스트리스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병사들을 잡아채고 투석기를 부수는 활약을 선보이지만
소설에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도시 이곳저곳을 맴돌면서 곤도르 병사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나주굴의 대장이자 모르도르 군대의 총지휘관은 앙그마르의 마술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작 마술사왕은 날개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나스 모르굴에서 출정할 때도 영화와는 다르게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퇴각하는 곤도르 군대를 추격할 때도 간달프가 나타나자 날개 달린 나주굴은 아직 마술사왕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물러났다는 구절이 있으며, 미나스 트리스의 성문이 파괴되었을 때도 말을 타고 들어와 간달프와 맞섰습니다. 그때 아친과 함께 로한의 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세오덴 왕은 로히림을 이끌고 펠레노르 평원의 모르도르 군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많은 적들이 말발굽에 짓밟혔고 세오덴은 하라드의 지휘관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어둠이 세오덴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미나스 트리스의 성문을 떠난 마술사왕이 타락한 짐승을 타고 날아온 것입니다. 왕의 말 스나우마나는 마술사왕이 던진 창에 맞아 쓰러졌고 세오덴은 그 아래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공포 앞에 맞선 전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한의 공주 에오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짐승은 에오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휘두른 검에 짐승의 머리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술사왕도 에오윈과 메리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는 곤도르의 승리로 끝났고, 며칠 뒤 아라고른이 이끄는 서부대군은 거북문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고른은 프로도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우론은 아라고른이 절대반지의 힘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하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아라고른 쪽으로 향했고, 나주굴은 하늘에서 맴돌면서 군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나주굴은 낮게 날아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라고른이 이끄는 병사들은 진군 내내 공포의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3월 25일 검은문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날개 달린 나주굴은 전장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던 도중 운명의 산에서 프로도가 악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절대반지를 끼웠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깨달은 사우론은 황급히 나주굴을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골룸과 함께 절대반지는 운명의 산 속으로 떨어졌고 마침내 반지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우론은 소멸하였고 그의 부지에 묶여있던 나주굴도 소멸했습니다. 나주굴이 타고 있던 짐승들도 이때 화산의 폭발에 휘말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아남은 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물들어버린 악을 지워내지 못하고 인간들을 습격하다 결국엔 토벌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우론의 조정에서 풀려나 선조들이 살던 잊혀진 차가운 산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날개 달린 짐승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